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3설 과정, 플랫폼 과정 담당하고 있는 권구현입니다. 이번 강의인데 수강생이 많았는데 이 첫날이라 많이 안 오신 모양이네요. 보니까 일단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플랫폼이니까 교육학에 대한 기반적인 것을 이제 좀 더 다져놓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교육학의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걸 또 추려내서 그걸 응용하는 파트, 그리고 또 이전의 기본 과정이나 다른 이론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에서 추가해서 심화로 알아야 될 것을 좀 아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이론을 배웠다. 그러면 그 뒤에 정리 문제가 따라갑니다. 정리 문제. 근데 정리 문제는 단순히 이론의 개념을 묻거나 특징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제시문에 암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사고력이 좀 확장되는 그런 문제로 지금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론을 암기하는 쪽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말이 두 가지 말이 있는데, 하나는 이 불천노 불이과라는 말이에요. 불천노. 불천이라는 게 어디에 옮기지 않는다. 뭘 옮기지 않냐? 그러면 앞에 불이 들어가고, 그렇죠? 뒤에 보면은 이 천. 어디다 옮기지 않는다. 이게 옮긴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노함. 우리가 자기 어떤 분노라든가 감정을 옮기지 않고, 그 다음에 불이과. 그러면 뭐를 두 번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인데, 요게 보면 요게 한자어로 이 이자예요. 두 이자예요. 두 이자. 그렇죠? 불이과. 과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면 과오. 그래서, 공자의 제자 중에서 이제 안현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공자가 말하기를 그는 불천노 불이과였다. 지금 뭐냐면 그가 어떤 감정, 헛된 감정을 다른 데다 옮기지 않았고, 또 뭐예요? 자기가 같은 실수를 두 번 이상 하지 않았더라 라는 말이죠. 이 말하고 또 하나는 그 히브리 지방, 유대 어떤 민족이라든가 그 히브리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유래됐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승리에 도취해서, 또는 아니면 내가 어떤 이 실패로 인해서 좌절할 때 진짜 마음에 새길 말 한 구절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 실패에 대한 어떤 뭐 두려움도 있지만 그걸 실패를 겪더라도 그 고난에서 자기 자신이 세상 이것이 금방 지나갈 것처럼, 그렇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겠죠. 그런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두 가지 말 집어넣었는데, 그렇죠? 플랫폼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초점을 잡아야 되니까, 초점을 잡아서 봐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은 강의 순서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 플랫폼에서 이제 철학을 먼저 나가요. 근데 이제 작년과 다르게 좀 핵심을 행정 쪽으로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또 탐색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예전에 이제 철학하고 과정으로 보통 갔는데 행정 쪽으로 한번 가서 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 해서 철학은 일단 맨 앞에 두고요. 그 다음에 행정을 이렇게 바로 들어갑니다. 일단은 이 플랫폼 교재 앞부분을 한번 보시죠. 보통 교재에서 하면은 앞에를 잘 안 봐요. 사람들이. 그 앞에 보시면 이제 목차를 먼저 쭉 한번, 뭐, 여러분들 이제 서문은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 보시면 교육의 정의부터 해가지고 쭉 골라놨던 개념이 있죠. 개념, 비유, 목적, 이렇게 돼 있고, 사조 중에서는 이제 전통교육, 현대교육만 간단하게 놓고 포스트모더니즘, 홀리스틱 이렇게 내놨죠. 그다음에 지식론도 간단하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제 사회학 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거시적인 측면, 그다음에 학력 상승이나 교육 선발에 대한 얘기, 그리고 뒤에 미시론 접근해서 해석, 그다음에 신교육 사회학 파트, 그다음에 맹렬의 방어적 수업을 또 중요하게 봤고, 비행위로 이제 전에 출제됐지만 한번 점검하는 차원. 그리고 이제 평등 쪽에 대한 얘기, 문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학 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조직이론, 조직이해, 뭐 지도성 이론 해가지고 쭉 순차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요거 목차를 지나가면은,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교육학 논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몇 가지 담론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뒤에 보시면 플롤로그 해가지고 목차 바로 뒤에 플랫폼에 대한 의미, 그렇죠? 우리가 지식에 대한 또는 사고에 대한 어떤 일종의 열린 공간 장소예요. 여기서 이제 이동이 가능해져. 우리가 이 어떤 기차역의 플랫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근데 플랫폼이 단선적으로 한쪽으로만 흐르게 돼 있으면은 곤란하겠죠.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사고 유형이 결집되고 이론들이 또 결집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제 가능한 이론을 엄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론 형식을 문제를 구조화해서 제공을 해야 돼요. 특히 여기서 이제 메타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은유된 거를 찾는 힘. 요거는 사실상은 7, 8월 문제풀이 들어가서 할 수만 있는 거는 아니죠. 바로 3, 4월부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전략에서는 기출 문제를 뭐 먼저 보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강의에서 1월 달에요. 그렇죠. 1월 달 자체에서 강의 자체에서 우리가 뭐였어요? 그때 이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을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4일짜리 영광으로 나왔던 적이 있죠. 그 부분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성, 즉 엄선된 이론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또 이걸 통합적으로 어떻게 다른 이론과 비교. 왜냐하면 이론 개별적으로 외우면은 굉장히 많은 그 사고 영역, 특히 이제 머릿속에 저장 공간이 필요한데 이걸 유기적으로 엮으면은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 없죠. 그리고 중요한 게 근형을 갖다가 어떻게 문제로 엮을 것인가, 이것과 연관해서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야죠. 그렇죠? 모르는 거는 선생님한테 피드백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한 걸 쭉 해놨죠. 이거는 따로 프린트로 또 교육학노수 예비 학교 안에서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없으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저한테 얘기하시면 따로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중요한 게 나왔죠. 자, 뭐냐면 뒤에 넘기면 03 해가지고 개요 전략과 제시문 활용도 분석, 이건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지금 시점에서. 뭐냐면 우리가 제시문 자체가 딱 주어졌을 때 교육학논술에서 중요한 게 뭐야? 그 제시문이 교육학논술을 내가 작성할 때 또는 아니면 그걸 문제 해결할 때 어느 정도 활용하는가, 한번 그냥 개념만 보시면 되니까요. 거기 보시면 사례가 2015학년도 상반기 추가 모집 시험 박스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아래 보면 극단적 지식 회상형으로 이름 붙였는데 이건 뭐예요? 그냥 학교 조직의 관료제적 특징과 유한결합 체제의 특징 각각 두 가지만 제시하시오. 그래서 제시란 지시어를 해가지고 이 명칭, 이론의 명칭을 명확하게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건 지식 회상형이에요. 제시문에 암시된 게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밑에 역시 일반적 교수체제 설계, ADDIE 모형이죠. 이것에 대한 설계 과정, 즉 분석과 설계, 이 두 파트에서 각각 어떤 활동을 하는가, 두 가지씩. 이런 거는 이제 지식 회상 문제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쭉 넘어가시면은 극단적 제시문 문해형이 있어요. 문해란 건 제시문을 완벽하게 우리가 파헤쳐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질문한 의도를 사실상은 딱 맞춰서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뭐예요? 바로 2014학년도 문제가 되게 그랬어요. 1번 문항에서 잠재적 교육과정 관점에서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 사실상 뭐야? 사실상 진단해라. 근데 이거는 2015 상반기로 했지만 2014학년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2014학년도에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2014 추시 1번 문제도 총선 비행이론 관점에서 설명해라 라고 했는데 두 가지 비행이론을 추론했어야 돼요. 근데 제시문 상황에서 그 이론이 암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제 스타일이 전혀 달라요. 한쪽은 제시문이 아무 영향이 없어요. 뭐 잠재된 것도 없고 의료된 것도 없는데, 다른 한쪽 2번 문제는 제시문에서 그 이론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그런 힘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 첫 번째처럼 지식 회상형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좀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그냥 내가 읽어보고 난 다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제시문 문해형으로 가야 돼요. 계속 제시문에서 사실상 그걸 파악하는 쪽으로 훈련을 해서 그 다음에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도 뭐 도움이 되겠죠. 첫 번째가 아주 문제 뭐랄까 이 필요가 없는 건 아니니까. 두 번째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통합 추론형이라고 있죠. 그래서 제시문을 활용하는 건데 거기 보시면 2014학년도 추시 문제, 이것도 2015 상반기 잘못됐는데 추시 문제 4번에서 보면 학문 중심 교육 과정 관점에 근거해서 뭐하자? 수업 전략. 특히 제시문에 보면은 과제하고 활동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못 찾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시문에는 영의가 외교명사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 생물 수업이 뭔가 그들 필요라든가 흥미에 맞지 않더라 해가지고 막 나왔던 문제였는데요. 그 제시문을 정확히 분석한 다음에 학문 중심 교육까지 가지고 있는 맥락,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과제 활동, 그래서 막 세 가지를 다 통합해 버려야 돼요. 근데 이런 문제 연습을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교육과정 설계 방식의 특징 세 가지를 제시하시오. 이게 이제 2015학년도 문제였는데 이 당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교육과정 설계에서 어떤 기억 회상, 뭔가 2번 유형처럼
어떤 제시문에다가 역방석이를 숨겨놓은 것처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제시문 읽어보면은 사실은 다양한 복잡한 맥락이 숨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찾고 그냥 단순하게 썼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과락이 날만 했죠. 사람들이.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은 단순 상황을 제시했는데 지식회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로 보면은 2013년도 보면은 기대 곱하기 가치로에 따른 원인과 해결 방안. 근데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왜 어렵냐면 이 지식을 회상한 다음에 적용해야 돼요. 적용한 다음에 이걸 다시 발전형, 즉 종합적 사고로 해가지고 방안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요런 문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그 작년 2018학년도 문제 보면은 동료 장학 관점을 숨겨놓고 그다음에 거기다 방안 물어본 적이 있죠. 근데 그게 2017, 16에는 없었던 문제예요. 즉 지시어가 뭐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블룸의 교수학습 목표를 좀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바로 이 방안을 제시한다는 건 굉장히 종합적 사고거든요. 우리가 확산적 사고로 부르는 그런 좀 약간 창조적 문제 해결인데 이 부분을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론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론을 가지고 상황을 분석하고 또 거기서 좀 더 방안을 타당성 있게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사실상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스타일로 제시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론을 그냥 알고 그냥 우리가 6월 달까지 또는 4월까지 암기하는 그런 버릇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맥락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론에 따른 은유, 암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은 이제 이쪽이죠. 내용상 이쪽 보면 이제 교육의 정의론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뭐가 있어요? 플랫폼 탐구 1 해가지고 그것과 관련한 문제가 반드시 따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교재 자체 구성이. 그래서 이 1, 2월 달 기본 과정만 했다. 근데 기본 과정이 없더라도 3, 4월에 이 플랫폼 과정이 있으면 그래도 핵심적 맥락은 다 알 수 있을 테니까 그 관점을 여러분들 잘 보시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문제 구성도 보면은 일단은 요거는 약간 이 회상 문제인 듯 하면서도 은유가 좀 돼 있죠. 거기 보시면 비망록 안에서 두 교육의 정의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말하셔. 근데 여기서 이제 2018학년도 용어 지시어로 바꾸면 두 교육의 정의가 무엇인지 명칭과 이렇게 나오겠죠. 명칭. 2018학년도 이제 출제가 달라진 게 뭐야? 명칭, 개념 이걸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되게 명칭을 쓰고 개념만 쓰는 경우, 개념이란 게 이제 개념 정의, 서술어만 쓰고 그 명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고유명사를 안 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채점 기준을 또 이번에 만들어 놨었죠. 요거는 이제 뭐 개념 안에 명칭이 사실상은 전제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교육의 정의, 왜냐하면 교육의 목적론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앞에 중요한 내용인데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꼭 알고 넘어가라는 내용이었죠. 일단은 이 철학에서는 자유교육론, 자유교육이라는 개념이 한 번 딱 나왔었죠. 그래서 이 자유교육이라는 것 이면에 우리가 중요하게 사실상은 출제될 거. 그러니까 2015학년도에 자유교육이라고 나왔다. 근데 요거는 사실상 아리스토텔레스 관점이에요. 요게 2015학년도 출제. 그리고 동시에 요 자유교육 관점에서 뭘 냈다? 교육 목적에 대해 논하시오라고 해서 2015학년. 그러니까 교육 목적이 또 나와야 되죠. 교육 목적이 나와야 돼요. 이 부분이. 근데 이 자유교육을 교육 목적관으로 또는 교육의 정의관으로 구현했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게 피터스예요. 피터스. 아시겠죠? 피터스입니다. 그 사람이 사실상은 이 피터스거든요.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자세히 배웠으면은 뭐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때 목적관에 대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유교육은 이제 버무려 놨다. 근데 사실상은 원래는 이 사람이 그걸 자유교육의 토대를 부활시키고자 교육에 대한 어떤 개념, 특히 분석 철학적 입장에서 정리했던 인물이 이 피터스입니다. 피터스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터스 입장에서 이제 뒤랑 좀 반대로 실용적인 게 아니라 안목에 대한 형성을 이 사람이 강조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교육의 정의로 보면 규범적 정의를 좀 더 강조했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육의 정의 또는 교육의 성립 조건의 규범, 그 다음에 내용, 방법 이렇게 이제 조화를 꿈꿨던 인물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교육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출제된다면 뭐다? 바로 자유교육이라는 게 전통교육이었던 맥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 전통교육의 맥락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뭘까요? 바로 이성주의, 이상주의, 플라톤 거죠. 그의 스승이니까, 그렇죠? 바로
이성주의 또는 이상주의라고 부르는 플라톤의 절대적 진리관에 대한 거. 나중에 이제 항존주의와 이제 연계되겠지만 이거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대척점에 있던 바로 이제 뭐였어요? 바로 자연주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리주의인데 공리주의는 뭐 별로 가망성은 없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요 맥락이 있죠. 요 맥락이.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유교육 전통과 연결되기도 하죠. 요 부분이 연결되고 나중에 이제 뭐 우리가 형식도화적인 입장도 뭐 저것과 연결되기도 하고. 근데 이쪽은 이제 우리가 주의 관점, 특히 이제 진보주의 관점과 연결되죠. 그래서 2016학년도 문제는 요 밑에 있는 경험 중심 교육 과정, 그렇죠. 그쪽으로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학론술 출제는 이 메커니즘이 있어요. 메커니즘. 그렇죠. 이론 자체가 착 보면은 레파토리 즉 서사적 구조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보입니다. 이 구조 자체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안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죠. 그냥 무선적으로 출제하는 것처럼 보잖아요. 무선적이라는 게 이제 정해진 룰 없이. 근데 그렇진 않아요.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구조라고 했던 맥락 이런 부분이 사실상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그렇기 때문에 진보주의 맥락 이렇게 나오게 되죠. 요 부분이. 근데 그 전에는 이미 뭐 다른 맥락으로 나오죠. 어쨌든 철학적 패러다임으로 본다면 이게 낭만주의적 견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렇게 이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철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요 진보주의는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제 요것과 연관된 게 이제 본질주의라든가 또는 우리가 항존주의 색채들이 여기 또 있죠. 이건 뭐 또 다른 맥락이 있지만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제3의 논리가 있는데 현대교육 철학에서 이제 실존주의 맥락이 여기 또 있죠. 실존주의. 그래서 실존, 진보, 항존, 본질 4대 이제 현대 교육 사상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상 골격이에요. 교육 철학에서는 이게 골격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맨 앞에 교육의 정의 부분이 초창기에 원래 성립돼야 된다. 교육의 개념, 정의 부분이 성립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어쨌든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철학이 굳이 안 나오더라도 교육 철학의 메커니즘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뭐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교육 과정 기본에서는 이걸 설명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잘라가지고 교육 철학은 따로 놔두고 나중에 한참 있다 교육 과정 한번 등장시키려고 그 대신 중요도가 우선인 이 교육 행정이라는 파트를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두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좀 단절적으로 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기적 사고를 스스로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자, 어쨌든 이런 메커니즘이 있죠. 그래서 교육 철학에서는 이 두 개가 출제가 됐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육의 정의도 어떤 철학적 메커니즘에서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교육의 정의는 어떨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부모라든가 사회 일각에서 보는 어떤 교육의 정의, 가령 이제 이 전 정권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사실상 교육을 본 시각은 어떨까요? 뭐 특별히 뭐 드러난 건 없지만 가령 하나의 예를 들으면 세계가 지금 소프트웨어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뭘까요? 교육의 정의로 보면. 자, 학생들한테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켜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그런 능력을 함양하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아무래도 4차 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교육의 정의는 뭘까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육 과정에도 보면은 뭐예요? 뭐라고 돼 있지? 창의융합형인제. 그렇죠? 뭐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근데 이 맥락은 거기 왼쪽 페이지 이쪽에 이제 먼저 보시면 교육의 정의 부분에 어디예요? 기술적 정의에 일단 먼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 정의. 왜냐하면 아무래도 교육에 의한 인간의 행동 변화, 내용만 그대로 제시하는 정의다. 근데 어쨌든 뭘 가르치면 뭐가 행동의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본 조작적 정의랑도 유사해요. 왜냐하면 교육 계획인 교육 과정 안에 교육 과목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포함시킴으로써 그 학생이 우리가 바라는 이러한 행동의 습득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좀 더 교육 과정 또는 공학이라는 파트로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 조작적 정의도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기술적 정의하고 조작적 정의 공통점이 뭐냐면 현상적이다. 현상적이다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의 원리로 드러난 것들을 사실상은 우리가 사실상 가르친다는 입장.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원리로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 발견됐을 때 그게 가치 있다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사실상은. 그런 관점을 우리가 본다면은 이 두 개는 일단은 현상적이더라라는 거 또는 자연과학적
또는 객관적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다. 단지 조작적 정의가 뭐가 들어가 있다? 바로 교육활동이 필요한 어떤 기본 요소를, 즉 계획으로서 전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으로서 내가 의도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 내가 뭔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런 개념이 좀 들어가 있죠. 그 대신 기술적 정의는 말, 기술이라는 게 테크닉이 아니라고 그랬죠? 펑셔널, 즉 기능적 정의로 하는데 이건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서술하는 정의다라는 거죠. 그렇죠? 서술한 정의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교육을 장기적으로 했던 국가가 경쟁력이 좀 있더라. 그래서 보니까 교육은 국가 경쟁력을 위한 지름길이구나. 이렇게 정의하는 것들이 되게 바로 기술적 정의다. 라이팅, 서술하는 거죠. 어떤 걸? 눈에 보이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보니까 그 한국 전쟁 뒤에 말이죠. 완전히 먼지밖에 없던 그런 나라에서 뭔가 이런 세계 10대 해석은 교육 규모를 자랑하는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는가? 딱 보니까 교육이 있었더라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또는 중남미 지방의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모델로 해가지고 롤 모델로 해서 이렇게 쭉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교육이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피로 이룬 무혈 투쟁. 그러니까 자기들은 피를 흘렸지만 내가 폭력을 하지 않았던 3.1운동 같은 또는 5.18 같은 것의 민주화 이런 것들. 이제 정치 지도자들은 이제 민주화에 대한 거는 안 받아들이지만 되게 이제 이 경제 또는 그 교육과의 이 상관관계를 현상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정의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이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다라는 것은 눈으로 그냥 본 거야. 가르치고 배우네. 현상적이죠. 눈으로. 그다음에 또 뭐예요? 교육학자의 선호하는 방식이란 건 결국 어떻게 현상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 입장에서 교육하기로는 설명적 이론이라. 자, 과학은 과학 이론은 뭐 하는 거다? 바로 이건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근데 종교, 교육 이론은 어때요? 교육 철학 이론은. 철학, 종교는 어때요? 철학이라든가 종교 이론은 뭘 설명이 안 해. 설명하려면 안 돼요. 얘들은 뭐 해야 돼? 권고해야 돼. 권고. 아시겠죠? 권고하는 이론이래요. 권고, 충고. 그렇죠? 루소가 무슨 과학적인 입장으로서 뭘 대두시킨 적이 있어 없어? 없죠. 철학적 입장이죠. 에밀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입증된 결과로 우리가 행동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바로 행동하게 만들진 않아요. 과학은. 그런데 철학자들은 뭔가를 얘기했다. 근데 그걸 행동으로 이끌어냅니다. 아시겠죠? 왜? 신념 조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라. 교인들이 반성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제대로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가령 종교가 말이죠. 나도 과학이론이에요. 너희들 가령 우리가 진화론 너희들 그 가설인데 가르치는 것처럼 나도 그러면 창조론을 지적설계론으로 해서 가르치겠다. 그러면 이 종교가 자기 기능을 잃게 되죠. 잃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육 철학은 아무리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사람들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래? 권고하는 성격이 달라. 속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자에 대해서 뭐가 나와? 심리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심리학이 나중에는 양적 연구해가지고 실험 조건을 통해서 증명하죠. 원래 이 심리학이라는 것은 철학의 한 큰, 인문학의 한 큰 안에 영역이 있던 거죠. 근데 이게 세분화되죠. 그 다음에 심리학이 있던 게 뭐야? 학습이론이에요. 교사학습이론. 이게 어떻게 되냐. 나중에 교사학습이론으로 쪼개져 나가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 교육공학이다라는 파트가 원래는 매체로만 집중했다가 뭐예요? 바로 심리학 쪽으로 편중됐던 거예요. 심리학 쪽으로. 아시겠죠? 공학이 교육 과정 파트로도 한번 갔다가 반성했어요. 80년대, 90년대. 그래서 지금 교육공학 그러면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교사학습론, 매체 기반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심리학이 사실상 중간학문으로 위대한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심리학이 많은 아이디어는 또 철학에서 왔어요. 아시겠죠? 행정학도 역시 이 철학 기반에서 많이 이동이 되고 있었고요.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것처럼 이 정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 교수 설계론도 보면 뭔가 개념을 정의하거든요. 켈러 같은 사람은 동기유발 설계다. 교육의 수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계돼야 되는가? 그러면 그 정의부터 따라요. 상담에서도 이 지금 상황을 정의하기 시작하거든요. 정의가 먼저 제우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인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교육은 뭐야? 규범적 활동이다. 그러니까 이 피터스 같은 인물은 교육은 규범적 활동이다. 라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내걸죠. 이건 뭐야? 가치장적인 것. 즉,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어떤 존재로 궁극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또는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것을 중요한 관점으로 가지고 있죠.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지향성이 있다라는 것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뭐 한다고? 가치지향성이 있다. 즉 뭐냐면 내가 얘들을 전인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것은 뭐야? 가치지향적인 거야. 인간을 바람직하게 만들어야지라는 생각. 그렇죠? 나쁘게 만들어야겠다는 얘기는 가치가 된다. 부정적 가치죠. 그렇죠? 잘못된 가치지향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그냥 학교에 가요. 가치지향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어떤 목적의식 없어요. 인간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그런 부분은 뭐야? 기술적 정의라고 그래요. 또는 뭐라고 그래? 조작적 정의래요. 조작적 정의는 인간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이런 조작을 통해 인간의 행동에 어떤 거 이런 계획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있다. 근데 그게 어떤 변화인지 전제하지 않았다. 그럼 뭐야? 가치지향성이 있다 없다? 없다. 바르냐 그러냐? 전이냐 아니냐? 인격성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규범적 정의죠. 이게. 그래서 지금 엄마들이 자녀들한테 바라는 마음 보면 이게 규범성이 있다 없다?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규범적이라는 얘기는 뭐야? 규범 및 강령이다. 이거는 결국 교육이라는 것이 인간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인간을 어떤 바로 그거 인간이 되도록 하는 것 또는 인간성을 완성하는 길이라는 것은 되게 뭐다? 규범적 정의다. 그런데 이 기술적 정의나 조작적 정의는 뭐야? 제3적 관점, 제3자적 관점이죠. 특히 이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올 수 있는 결과론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 행동의 어떤 변화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 내재된 속성이 아니라 뭐야? 뭔가 겉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보다 보니까 물리적인 측면이 좀 강하게 대두되겠죠. 그래서 피터스라는 사람이 그 부분을 염려를 사실상 했던 거예요. 뭘 염려했냐면 이 사람이 이 프래그마티즘 사상가들 대표적인 인물인 이 듀이하고 그다음에 손다이크 같은 인물이에요. 손다이크 같은 인물은 교육을 받았으면은 뭐 전인이다. 그럼 받았으면 그 전인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적 삶에. 프래그마티즘이라는 게 우리가 실용주의로 번역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이 존 듀이는 규범과 기술적인 부분을 같이 요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뭘 어떻게 가르쳐서 뭘 하자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계획으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좀 더 거리감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존 듀이나 손다이크는 피터스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뭐를 할 수 있도록 학생을 만들지만 이거는 누군가 학생이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를 이 사람도 얘기했다면 이 사람들은 안목, 인간의 인격성의 변화를 주는 안목의 형성이라든가 이거를 중시하겠다. 즉 질적인 측면을. 근데 이 사람들은 질과 양을 같이 노리긴 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양쪽으로 가더라. 실용적인, 물리적인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가더라라고 해서 이제 이 피터스는 나중에 반발을 한 거죠. 어차피 이 사람이 먼저 세대고 이 사람이 나중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이 설정이 된 거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거기 핵심 정리가 있죠. 규범적 정의는 가치지향성을 전제로 하더라. 그렇지만 기술 조작적 정의는 뭐다? 가치 중립성. 인간의 본 모습을 어떻게 만들자라는 얘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없다. 그런 관점이 있더라. 그래서 교육을 결과적, 현상적인 측면으로 보는 것은 이제 기술적 정의라고 하고 그다음에 외적인 교육의 작용, 즉 기능, 펑션, 즉 기능을 좀 보통 보더라. 교육이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 교육을 받은 인간이 뭘 해낼 수 있다는 관점으로 몰입한 것이 바로 기술적 정의다. 또는 서술적 정의라고도 부른다. 그렇죠? 그래서 또는 기능적 정의라고도 부르더라. 근데 밑에 약정적 정의는 패스해둡니다. 요거는. 그런데 밑에 조작적 정의는 뭐다? 그 중간에 뭐가 있다? 바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본모 교수의 정의를 아마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인간행동의 계획적 변화라고 했을 때 이 정의는 뭐야? 바로 이 계획. 자, 인간의 행동, 교육은 인간 행동에 뭐다? 중간에 계획이 끼어들고 조작이죠. 이게 조작이에요. 조작. 어떤 계획을 통해서 인간을 이런 변화로 만든다고 그랬을 때 결과죠. 그렇죠? 이 변화된 결과를 기술하는 게 기술적 정의예요. 근데 문제는 조작적 정의는 요것을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키너 또는 뭐 정보모 교수 얘기는 그런 스키너 상자처럼 뭔가 조작된 그렇죠? 그런 상황을 주고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은 어떤 학자는 존 듀이도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죠. 왜 존 듀이하고 손다이크 보면 어떤 전이설과 관련되냐면 이 학습 전이설 중에서 동일 요소설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죠. 동일 요소. 동일 요소는 뭐야? 현실의 삶의 장면하고 학교라는 공간하고 뭐예요? 일치돼야 된다. 뭐가? 동일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령 소프트웨어 교육이다. 소프트웨어가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나왔죠. 새로운 교육과 도입을 실제적인 장면에서 학교에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동일 요소설이라고 그러거든. 그게 그래서 타자, 부기, 뭐 상업, 기술 교과를 도입하게 한 것도 바로 이런 프래그마티즘적인 관점의 동일 요소설적인 그런 맥락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 자신도 사회라는 공간에서 뒤도 그렇죠? 학교도 작은 사회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회의 장하고 학교라는 장이 구분이 그렇게 크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냐하면 학교라는 곳을 그러면 어떻게 조작하는 거랑 비슷해. 스키너가 상자로 비둘기 상자로 조작하는 거랑 흡사하지 않는가. 존 듀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퍼붓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학자들은 뭐냐면 전부 규범론 학자예요. 그렇죠. 규범론 학자예요. 그렇죠.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현상적으로 쫓고 있다. 그래서 몰가치적이다. 이렇게요. 주인은 전인교육을 얘기했지만 그 외에 다른 후대 학자들은 그런 맥락이 좀 색채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물리적인, 현상적인 결과만 이렇게 보는 심리이 좀 강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다 이제 주인은 전인을 얘기했지만 전인을 얘기하면서도 이런 거, 그죠? 학교라는 공간을 사적 공간으로 좀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놔는 거. 경험주의 교육까지 그런 맥락일 수 있다고 비판한 사람도 있었어요. 아시겠죠? 뭐 주인은 우리가 봤을 땐 진보주의다. 자연주의로 생각하지만 그 안에 보면 모종의 뭐야? 약간 현대 행동주의와 유사한 그런 메커니즘이 약간 숨겨져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뭐 몰라도 돼요. 나중에 어디 가서 보면 돼? 석사 박사 공부할 때 보시면 보입니다. 그 내용이. 물론 주인은 소련을 굉장히 이상적인 나라라도 생각을 했던 적도 있으니까. 자, 어쨌든 그런 면을 차지하고, 자, 일단은 요 정보모 기술의 계획에 따른 변화라는 것은 뭐야? 결국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야? 계획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건 이 계획은 폐기해야겠죠? 그래서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피드백에서 다시 계획으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를 뭐야? 교육적으로 만들 수 있다. 또는 어떤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어떤 비난이 그래서 이 조작적 정의에는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철학적, 윤리학적인 얘기다. 규범론적인 얘기다 이거지. 그래서 정보모기서는 저항을 하죠. 저항을 해요. 저항해가지고 내 얘기는 공학자 입장에서 얘기해. 공학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다. 아니 뭐 물리학자가 말이지 물리학 실험하는데 항상 뭐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냐. 그렇지 않다 이거지. 물리 실험할 때 현상을 보고 호기심이 있어서 그걸 탐구하게 되는 거고 가치지향성은 그 전에 있지도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공학자 입장에서는 메커니즘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 이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A 플러스 B 이꼬르 C. 이렇게 C 마이너스 B 이꼬르 A. 이렇게 식으로 내가 그걸 조작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거. 이건 굉장히 과학적이고 공학적이다. 철학적 윤리학으로 이거 학문 영역이 다른데 나한테 대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용감하게 대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공주대 이다루 교수님 같은 거 용감하게 논쟁을 하죠. 학문적으로.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어차피 철학 안에 들어온 정의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비난을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밑에 보면 이제 조작적 정의 우측의 특징을 보시면은 가치 중립성, 객관성과 구체성이 있다.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특히 객관성, 구체성.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게 뭘 가지고 뭘 들어갈지 객관적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뭐야? 변화가 없을 때는 내가 내 계획을 변경해야 되니까 책무성. 그렇죠. 변화를 위한 끊임없는 계획의 변화. 선생님이 그건 교육의 책무성 아니냐. 그렇지만 우리가 뭐야? 사실상 이 비난을 한다면은 그렇죠. 사실상 여기다가 뭘 추가하겠어? 만약에 인간의 규범적 가치 활동인데 이 변화가 도대체 무슨 변화냐라는 서술이 없다. 뭔가 정의가 없다라는 비난 부분에서 이제 비난을 많이 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중거적 정의는 일종의 피터스 개념인데 규범적 정의를 뭐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는 좀 더 복잡하게 중거라는 게 규범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인지, 과정적 중거. 이게 이제 2015 요 문제와 연관된 건데 인지란 건 뭐야? 인지란 건 교육 내용을 사실상은 이해하고 안목을 형성하는 거다라는 거. 이해와 안목이다. 근데 이거는 주의 관점은 이해나 안목보다는 뭐에 팔려 있다? 실용적 지식에만 팔려 있어가지고 자기 인간적 변화에 대한 이해 안목은 형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퓨즈를 갈아 끼우기, 형광등 갈아 끼우기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실용적인 지식에만 목매있기 때문에 인간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내부의 안목, 행복을 보는 거, 인간을 보는 거, 성을 보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윤리 규범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인간성을 형성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죠. 그다음에 과정적 증거는 뭐야? 이건 오히려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 뭐야? 바로 이런 누구예요? 본질주의자 이런 사람들. 응? 항존주의자들을 비난하는 입장이죠. 피터스가. 왜요? 그들은 학생들의 흥미, 자발성, 그들의 적적 참여 과정을 생략하니까.
아시겠죠? 이 부분은 이제 피터스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피터스가 나중에 이런 관점에서 교육 목적을 얘기할 때 규범도 쓰고 그다음에 거기다 내용, 인지적 증거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과정,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정을 방법이라고 표현하고 뭐 그냥 방법. 그다음에 내용은 이제 인지적 증거라든가 이걸 과정적 증거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이게 세 가지 증거가 있죠. 근데 이건 2015학년도에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별도로 지금 뭐 심도 있게 공부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어디서 공부하면 돼? 나중에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 논의는.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있었다. 어쨌든 규범적 정의라는 것은 피터스는 한쪽 여기에 써먹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용 방법이 조화를 이뤄낸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철학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아이디어가 하나 숨어 있는데 뭐냐면 이 본질주의나 형식도야론 또는 교과 중심 교과대은 뭘 중시여겨? 이 세 가지 중에 규범, 내용, 방법 중에 뭘 중시여길까요? 자, 본질주의다. 본질주의가 전통주의적 부활, 교과 중심 교육을 강조했는데 교육과정을.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중시여기지? 피터스가 봤던 걸 그대로 봐요. 60년대 이 사람이. 뭘 중시여기지? 교과, 즉 내용을 중시여기죠. 아시겠죠? 지금 뭐냐면 본질주의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규범, 물론 이런 것들, 인격 개발이라든가 뭐 이성 개발을 얘기했어요. 아시겠죠? 인간의 이성 개발. 근데 이 사람 동시에 여긴 게 뭐냐면 내용 증거, 즉 인지적 증거를 좀 중시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배운 다음에야 어떻게 된다? 그 내용과 관련한 흥미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차원적 흥미다라는 거지. 애초에 흥미라는 걸 통해서 애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본질주의 이런 거, 특히 교과 중심 교과정 보면은. 그래서 고차원적 흥미다라는 것은 뭐야? 애들이 내용을 어느 정도 고통스럽게 익숙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흥미가 생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적극 참여를 처음부터 어떻게 된다? 수용하지 않았어요. 수용하지 않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 근데 결국 뭐예요? 바로 방법, 즉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는 자발성, 의도성이 즉 학생의 자발성, 의도성을 준용해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게 방법이거든요. 피터스가 봤을 때 이거는 관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요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였죠. 근데 존 듀이는 달라요. 진보주의 학자들은 달랐죠. 진보주의는 뭐야? 진보주의는. 자, 경험 중심 교육 얘기하면서 뭐예요? 이 방법론을 첫 번째로 끌어올리죠. 아시겠죠? 분명히 전인교육. 그렇죠? 규범론 있죠? 규범론이 뭐야? 전인이잖아. 이 사람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야? 방법론에서 학생, 흥미를 강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흥미, 방법론. 근데 내용은 뭐야? 교과를 그렇게 중시 여기지는 않거든. 아시겠죠? 교과 활동에 못지않은 과외 활동 해가지고 경험 중심 교육론 중에 이 내용은 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흥미를 전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먼저고 교과 내용은 그 흥미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도구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교과가 되죠. 그래서 이걸 뭐냐면 도구적 지식교육론이라고 그래요. 도구적 지식. 아시겠죠? 지식이란 걸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삼는 거. 그게 뭐야? 바로 존 듀이의 프래그마티즘 사상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뭐야? 내용이 목적이야. 즉 지식이 목적이에요. 지식을 목적으로 했을 때 그들의 이성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성을 개발시킨다는 것은 뭐야? 바로 아레테, 덕을 쌓는 거야.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그 히라벌은 이 아레테라고 그래요. 덕을 쌓는 거야. 인격성을 쌓는 거기 때문에 그 칸트도 그랬어요. 지식을 배워야지 뭐야? 지성이, 이성이, 그 다음에 인격성이 생긴다. 이렇게 했거든. 그런 메커니즘이 이 본질주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대신 흥미는 중요한 대상이 아니죠. 근데 본질주의랑 좀 다르긴 하지만 이 항존주의도 사실상 이런 맥락을 중시하게 절대 진리, 내용, 절대 진리 너무 강조하죠. 그러니까 피터스가 봤을 때는 이 두 놈은 뭔가 서로가 불구야, 불구. 균형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불구 같은 놈들이야. 이쪽은 왼쪽 발을 절고 이쪽은 오른쪽 발을 저는 놈들이야. 그래서 이걸 결합하기 위해서 뭔가 규범, 내용, 방법을 세 가지 교육의 중고로 삼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뭐냐면 중거적 정의라고 이쪽에 맨 하단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새로 이제 추가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요즘은. 어쨌든 요 세 가지 중에서 규범, 기술, 조작적 정의 중에서 아마 중요한 것은 아마 규범보다는 기술 조작이 어디 부분에서 만약에 취사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김 교사는 말이지 하면서 김 교사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실제적인 문제 해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어. 근데 어떤 선생은 뭐야? 내가 국어 선생이지만 말이지 학생들은 뭐 한다? 바로 전인, 인격성 이걸 위해서 난 교육을 하고 있어. 입시라는 것보다 뭐야? 인격성을 위해서 전자네트. 그럼 뭐야? 바로 국어 선생은 뭐야? 바로 규범적인 거. 또 다른 앞에 선생은 뭐야? 바로 굉장히 기술적이거나 또는 조작적인 어떤 것이 함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삶이 그럴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우리 애가 요번에 재수해서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어제 기숙사에
자기 간다고. 엄마는 싫지. 기숙사 가면 돈 들어요. 집에서 출퇴근, 통학하는 게 낫지. 근데 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기숙사에 돼가지고 갔어. 갔는데 이제 이 자식이 그냥 빨리 가라는 거야, 우리를. 빨리 가라는 거야, 집으로. 그래서 그냥, 우리 둘째, 중3 올라가는 놈하고, 우리 부부 그냥 왔어요. 기숙사에 집만 부려놓고 이렇게 왔는데, 둘째가 차 타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집으로 와서도 울어, 계속. 형을 못 본다는 생각에, 집에 왔더니 더 펑펑 우는 거야, 얘가. 중3 남자예요, 여자애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걔 달래느라고 어제 혼났어요. 맛있는 고기 막 사다가 구워주고 막, 먹는 거 좋아하니까. 그렇죠? 어디 잠드니까 좀,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허옇죠. 왜냐면 소금기가 이렇게 껴가지고 애가. 무슨 연인이 막 떠난 것처럼 말이죠. 막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잔정이 있구나. 근데 사실상은 이 인간 자체가 자식들인데도 불구하고 다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걔들이 수용하는 게 달라. 그렇죠? 나는 얘를 이런 의도로 사실상은, 어떤 개념으로 가르쳤는데, 또는 이렇게 양육했는데, 받아들이는 쪽이 달라요. 참 신기하죠? 첫째는 굉장히 시크하거든. 굉장히 공학적이라고 걔 자신이. 왜냐하면 조작적이라고 걔는. 근데 둘째 놈은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가치장성이 있잖아요. 잔정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많은데 그래도 보면 약간 규범적이야. 그렇죠? 둘째 놈은 규범적이고 이 첫째 놈은 약간 조작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로봇공학과 간 거야. 첫째 놈이. 아시죠? 시크하다고. 그렇죠? 둘째는 엄마 눈치 보면서 말이죠. 자기가 잘못하면 엄마나 아빠 이렇게 눈치 딱 보고 자기 행동을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능글맞게 그지 없어요. 엄마, 어릴 땐 그런 적 없어요. 이런 걸 딱 하면서 말이죠. 엄마 아빠를 꼼짝 마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자식 키우는 것도 그렇지만 교육도 보면은 선생님이 이걸 항상성 있게 보여주진 못해요. 항상 그렇게 보여주진 못하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세 가지가 학교 교육에 다 녹아있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수업 지도안 가지고 와서 학생들 수업하잖아요. 그럼 조작적이죠. 어떤 목표가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난 이런 과정을 만들어서 가르쳤어. 그리고 평가하는데 그 목표를 도달했는가를 내가 평가한 것들. 이런 것들은 내가 조작한 거 아니냐 이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육과정론 들어가면 교육과정 개발에서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있잖아요. 걔가 뭘 얘기해? 이성적 개발이거든. 이성적 개발이에요. 그 이성적 개발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사실상은. 조작적인 의미가 좀 강해요. 왜냐면 교육과정 계획을 만들 때 목표 진술부터 구체적으로 만들어요. 애들 행동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먼저 전제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조작적이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작적정이라는 거는 내가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지, 그렇죠? 변화 의도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내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계획이 있고 그 변화가 있다. 이거는 교육자의 마음으로 남겨둔 거예요. 교육자가 자기도 어떤 변화를 의도한다면 정보모 교수가 그걸 하나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욕을 먹은 거죠. 규범적인 어떤 인간이냐 모르다. 교육자가 그걸 할 일이지 뭐. 내가 할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가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조작적인 측면이죠. 수업 지도안 같은 경우. 그리고 학생들을 리액션하게 만들어야 돼. 왜? 내가 어떤 말을 하면은, 또는 어떤 지도를 하면 애들이 반응하게 만들어야죠. 굉장히 조작적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인간적 대화 나눌 때나 평소에 비공식적 조직 관계에서는 굉장히 규범적인 측면이 강하게 보이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이 평가를 볼 때는 또 굉장히 기술적이죠. 라이팅. 애들이 어떻게 지금 뭘 썼다, 안 썼다. 그래서 그걸 틀렸다, 맞았다 하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그렇죠? 생활기록부에 넣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거를 다 우리가 준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근데 오른쪽 플랫폼 탐구를 한번 볼까요? 자, 질문의 방향성을 보려면은 지시어를 먼저 보세요. 지시어. 자, 개념과 특징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개념 쓰고 특징 써야 돼요. 개념 쓰고 특징 써야 돼. 자, 근데 교육학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문장이 개념을 썼는지 특징을 썼는지 절대 모르게 쓴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점수를 날려버리죠. 만약에 개념의 2점, 특징의 2점이라고 했을 경우. 그렇죠? 특징을 읽는데 특징이 아니야. 자기는 특징이라고 썼어요. 근데 채점자가 읽을 땐 뭐야? 개념이 아직 안 끝난 거야. 특징에 대한 구분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제시문 봅시다. 어떤 교육자들은 교육을 궁극적 목적이나 가치 추구에 관련시켜 규정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교육은 인격 완성 및 자아실현 과정이다라는 정의는 교육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실행해가는 과정이다. 바람직한 품성, 기질, 성향, 능력 같은 것에서 처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건 뭐예요? 규범적 정의죠. 규범적 정의죠. 그렇죠? 요게 왜?
그중에 중요한 게 인격 완성 사실인 건 어떤 가치 지향성, 그렇죠? 윤리적 지향성을 가지고 나타내는 어떤 규범, 강령을 의미하니까. 그 다음에 그러나 사회과학자나 경제학자들은 교육 활동이나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기술한다. 예를 들어 교육이란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한 수단이라거나 또는 교육은 경제 발전의 필수적인 수단이다. 이거는 역사적, 현상적인 결과로 기업적으로 얻어낸 결과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이. 또 교육은 신의 뜻을 실현하는 수단이다라고 서술한 것은 교육을 철저하게 이 관점에 정의한 거다. 뭐야? 기술적 정의예요. 또는 서술적 정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과학적 견해는 학업성 지도 향상을 강조하는 경향도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죠. 밑에 해설, 예시로 보셔도 돼요. 자, 비원율이 규범적 정의와 기술적 정의를 암시하고 있다. 자, 이걸 먼저 첫 문장에 딱 드러내죠. 자, 보세요. 일단은 은유된 거를 찾아냈어. 명칭을 딱. 요즘은 이제 명칭을 이렇게 요구하니까. 자, 요게 뭐라면 요걸 두가일식에서 뭐야? 표제문이라 표제문. 다른 선생님들은 그런 건 뭐 안 가르칠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만들어낸 용어니까. 표제문이라는 건 선생님이 만들어낸 거야. 그렇죠? 두가일식이에요. 일단 두가일식인데 두가일식 문장에서 첫째 문장 만약에 두 가지 이상을 요구할 경우 뭐 첫째는 한 가지만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A와 B라는 명칭을 드러내서 서술하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뒤에는 하나하나씩 낱낱이 밝히는 거죠. 그래서 A 입장에 대한 서술이 쭉 들어가겠죠. 또는 B에 대해 서술을 따로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식으로. 그래서 요 앞에 A는 뭐뭐이다라고 얘기하겠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우선 비망록성의 바람직한 인격 완성과 자실은 규범적 정의를 의미한다. 이는 흔히 목적적 정의로 불리며 교육의 궁적 목적을 준거라는 정의임을 의미한다. 자, 서술어가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뭐야? 개념적 정의예요. 개념적 서술이에요. 아시겠죠? 잘 보세요. 근데 뒤에 그 특징은 들어가야 돼. 그 특징은. 여러분들 논술 쓸 때 내가 점수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뭘 쓰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을 때예요. 그 특징은 없을 때 어떻게 돼요? 그냥 읽어볼까요? 자, 내적 속성인 본질에 의해 교육 내용과 활동을 준거하는 정의하는 데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특징이 없을 땐 뭐야? 그냥 의미, 개념서술처럼 썼잖아요. 그래, 안 그래? 특징이라고 했으니까 특징으로 알고 읽어주는 거지. 아시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 특징이란 말을 서술어 뒤에 쓰는 거야. 서술어에. 뭐라고 써? 자, 이는 교육 내용의 내적 속성인 뭐라면서 정의하는데 특징이 있다라고 쓰면 그 문장은 특징이죠.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빨리 이해하게 만들려면 그 개념은 뭐뭐를 의미하더라. 그렇죠? 근데 그 특징은 하고 들어야 돼. 앞에 써줘야 돼. 앞에. 아시겠죠? 앞에 써줘야 돼. 요거. 그 다음에 뒤에도 보세요. 자, 이와 달리 비망록성의 경제 발전한 교육은 이건 이제 단편적 사례를 가져와서 이제 그걸 쓰는 거니까 기술적 정의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뒤에 의미를 좀 더 개념 서술을 길게 하죠. 이는 흔히 수단적 정의로 불리며 교육적 현상을 분석하는 정의이다. 뭐뭐이다라고 했을 때 이건 개념 서술이에요. 자, 근데 그 특징은 개교 유적 변화에 대해 설명, 예측, 통제하는 특징을 지닌다. 즉 뒤에 특징은 다시 안 써도 돼요. 앞에만 썼으면 어쨌든 한다는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즉 교육이 도구적 인과와 그 영역에 대해 과학적 기술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가 두 가지 요구를 해요. 지시어로. 개념을 쓰고 특징을 써라. 이제 2018학년도 치면 명칭, 개념, 만약에 특징 쓰라고 했을 때는. 그렇죠? 이 서술이 딱 맞거든요. 왜냐면 개념 안에 원래 명칭이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숨겨져 있다고. 그러니까 원래 이 개념 쓸 때는 명칭을 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 볼 때 여태까지 명칭을 썼다 안 썼다 안 쓴 거야. 두루뭉실하게. 그러니까 점수가 어떻게 된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이 점수를 만약에 분석을 한다면 분석하는 잘 보세요. 명칭을 쓰는 것을 1점 그러면 0.5씩 점수가 나눠지겠죠.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다 개념 쓰는 게 0.5씩 만약에 특징 쓰는 게 1점씩 이렇게 배분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배분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사실상 이 점수를 몇 점? 4점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전에는 그 명칭이 없어. 그냥 구분이 그냥 뭐야? 개념하고 특징. 개념하고 특징이 1점씩이니까 2점, 2점 이렇게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2018년도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명칭에도 점수가 있어요. 명칭과 개념은 원래 그 안에 한목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명칭 0.5, 개념 0.5로 보셔야 되거든요. 원래는. 아시겠죠? 원래는 그렇게 보는 거야. 근데 그 전에 그렇게 서술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가르칠 때 뭐라 하지만 만약에 명칭 잘 모른다. 명칭 썼는데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뒤에 서술은 반 정도 비슷하게 걸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럼 명칭 쓰지 마라.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눈치챈 거야. 채점자들이. 아시겠죠? 채점자들이 눈치챘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교육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냈는데 원래 명령 교육계획에 대한 뭐가 있어요? 이론이 있었던 거야. 그 문제 출제는. 근데 뭐야? 일반적 교육계획의 개념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점수를 안 줄려니 빵점은 아니고 뭔가 비슷한 구석이 있거든요. 한 30%나 한 60% 사이에는. 그러니까 그 점수를 받았던 거예요. 의외로 일본 문항에서 2017학년대는 점수를 받았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 이번엔 아예 명칭하고 분리해버린 거예요. 명칭은 별도 채점으로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명칭 쓰는 버릇을 원래 들였어야 돼요. 이렇게. 이거 책이 작년 상반기에 나왔던 책이에요. 그렇죠? 명칭을 안 쓰면 안 되거든. 원래는. 아시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히 메타포로 즉 은유됐던 명칭을 찾아내는 거. 이게 또 다른 교육학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피터스가 나와요. 피터스는 사실상 뭐 심도 있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게 지금 여기 정리가 돼 있죠. 이분 자신이 이제, 피터스의 생각은 주형, 성장에 대한 것들, 즉 주형이라는 게 아까 내용에 치우쳤다고 그랬죠. 특히 누구예요? 이 본질주의 쪽. 그 다음에 이쪽, 진보주의 쪽은 성장교육인데 방법이 좀 치우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균형성을 잡기 위해서 가치, 즉 규범, 그 다음에 내용 방법, 즉 인지, 과정적인 측면들을 다. 그래서 밑에 표가 있죠? 규범적 측면은 가치 지향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지적 중간은 내용론, 그래서 이해와 안목이다라는 거. 세 번째 과정적 중간은 방법론적 접근, 자발성과 의도성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교육 철학적으로 또는 교육 과정학적으로 봤을 때 3번, 즉 과정적 중간은 되게 진보주의가 강조했던 거. 그 다음에 2번은 누가 본질주의나 또는 형식도야적 입장에서 특히 교과 중심 교육론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특히 준용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피터스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서 이 세 가지가 균형 조화를 이루어야지. 왜 이것이? 그러니까 자유교육이라는 건 원래 그랬다는 거죠. 자유교육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내가 아카데미, 즉 플라톤이 만든 그 정원 같은 거, 그렇죠? 그 아카데미 사설 교육기관이에요. 그걸 거닐면서 자유롭게 사고하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다면 학생들의 어떤 자발성과 의도성이 반영된 사고 생각을 사실상 줘야 된다는 거죠. 피터스의 생각은. 근데 학교가 그를 강제하고 아이들의 자발성과 의도성을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반대로 존 듀이라는 인물은 위대한 저서에서 남긴 그런 어떤 고전, 지식, 진리들을 사실상 준용해야 되는데 그 이해와 안목을 전제하고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에서 그냥 되는 대로 실용적인 것을 학교에다 가져오기를 원하니까 이거는 뭔가 형식이 없다. 인지적 이해, 내용을 위한 그런 형식을 그렇게 준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피터스가 분석 철학 입장에서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문으로서 교육이라든가 윤리학계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교육을 분석 철학 입장으로 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분석도 한 거죠. 다 분석해서 봤을 때 교육은 세 가지 준거, 성립 조건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 그래서 플랫폼 탐구 2번에 보시면은 이제 피터스의 교육 개념 준거 관점에서 교사들의 수업을 진단하죠. 이렇게 돼 있죠.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2014학년도까지 나오다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이게 다시 부활된다. 왜냐하면 지금 2016, 17까지 문제들 보면 되게 어떻게 돼 있어요? 지식 회상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이론에 대해 특징 써라. 이런 이론에 장점 써라. 이거는 사실상은 논술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작년에 어떻게 바뀌었어? 개념명칭 쭉 쓰면서 그 뒤에 뭐라고 했어? 방안까지 만들어낸단 말이죠. 근데 원인과 방안은 필수적이에요. 논술에서. 임용 논술에서는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진단, 그리고 이러한 진단을 통합적으로 참고하여 교사가 학생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교육활동 방안을 내용, 방법, 평가 측면에서 각각 두 가지씩 논하죠.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뒤에는 배점이 몇 점일까? 6점 주고 앞에서는 4점이나 3점을 주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배점을 내린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단하게 여기선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피터스의 이론을 좀 알고 적용했을까? 즉 교육 개념 준 것 또는 교육 성립에 준 것 이 세 가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좀씩 설명했는데 한번 보시면 구현이가 얘기하는 대화 장면에서 보니까 국어 선생님이 우리 의사를 묻지 않더라. 우리 의사라는 건 뭐야? 우리 의도. 그렇죠? 우리의 필요, 흥미를 안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문장을 보면 우리가 뭘 딱 바로 떠올려야 돼. 바로 아하! 세 가지 준거 중에 어느 쪽이야 이거는? 과정적 준거가 좀 빠져 있는 거잖아요. 딱 보는 순간. 왜? 학생들의 자발성과 의도성이니까 자발성, 의도성 결국 그들의 흥미, 관심, 호기심을 수용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들의 동기 요소를 수용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칠판에 판서 그것을 필요하러 독촉만 하고, 그렇죠? 교과서만 보고 설명만 해주셔. 내가 적절히 질문을 해도 수업 시간 끝나고 질문하라고 하시네. 결국 질문은 받지 않아. 그러니까 내 학생들의 질문, 리액션을 받아 안 받아? 수용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즉 결국 내가 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뭐야? 과정적 증거, 즉 방법의 증거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희수는 맞아, 나도 가르치는 내용이 시험 때문에 중요해서 필기하라고 암기하라고 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남는 거 없다. 즉 문학 관련 수업도 그냥 시험에 나올 만큼만 주입받고 우리가 정작 국어 수업에 알아야 하는 내용을 그냥 넘어가. 근데 이건 뭘까? 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내가 아는 것도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증거? 내용 증거. 즉 이해나 안목을 나한테 줘야 되는데 그냥 시험을 위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막 주입만 받는 거야. 기계적으로 주입만 받는다는 이 주입이 핵심적이거든요. 그렇죠? 주입. 주입이란 건 뭐야? 결국 암기하는 거지. 즉 내가 이해나 안목으로 내 질적인 측면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한 거죠.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5학년대 지금 피터스의 관점에 나온 거라고 하지만 명시적으로 나온 건 아니야. 아시겠죠? 피터스라는 이름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문제 쓸 때 옛날에 피터스를 그냥 막 쓰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막 쓰는 거야 막. 그래도 그 초점이 안 맞는 거야. 왜? 이게 A중학교가 핵심이거든? A중학교가 주어예요. 근데 A중학교 입장을 쓰지 않고 막 2015 이 문제는 막 피터스를 막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런 논지 일탈이에요. 아직 여기 피터스 입장을 쓰라는 게 아니라 뭐야? 지금 A중학교가 내년에 중점을 둘. 그렇죠? 교육 목적을 자기교육 관점에 논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논하는 과정에 피터스가 살짝 나올 수 있지만 뭐 피터스가 뭐 이렇게 만들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칠자유학관이 어쩌고저쩌고 막 너무 넓게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A중학교 설명 거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점수를 못 받았던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아시겠죠? 근데 학원 선생님들도 그렇게 예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큰 거죠. 이 당시에 이 시험날 썼던 해설지, 예시 있잖아요. 그걸 잘 보시면 알아요. 그렇죠? 학생들 예시나 선생님들 예시를 보면은 진짜 엉망진창이야. 이거는 A중학교 관점이에요. 근데 피터스 관점에 누가 있지만 피터스를 명시적으로 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터스는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 제가 작년에도 그랬어요. 중거 천적평가 지금 한번 나왔다. 2015 상반기에. 근데 올해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나왔어. 아시겠죠? 나왔어요. 그 전년에도 그랬어. 열심히 가르쳤는데 초등교직 논술 문제 딱 나온 거야. 행동주의하고 뭐하고 반도라의 사인지학습이론이. 그 다음에 1, 2주 있다가 이제 중등임용시험인데 선생님 중요하다고 했더니 이 학습이론 여기서 다 나왔는데요. 안 해도 되죠? 아니야. 해야 돼. 그것도 중에 하나 또 나올 수 있어. 근데 아니나 달라? 그 1, 2주제 중등에서 반도라 이론 2016학년도에 딱 나왔었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하는 걸 이 출제하는 사람이 교직 논술을 내든 초등교직 논술을 내든 중등의 교육학 논술을 내든 시야는 같다는 얘기예요. 저랑.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준용해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터스의 관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책도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출제위원 중에 한 분이 피터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분들이 있어요. 특히 왜냐면 뒤는 너무 이제 식상하거든. 식상하지. 많은 철학자들이 근데 피터스는 분석 철학 입장에서 그래도 최근에 나온 경향성이니까. 특히 60년대가 최근이야. 아시겠죠? 70년대 더 최근은 실존주의가 영향을 준 인간중심 교육과정이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주의가 그 다음인데 구성주의는 철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구성주의는 철학이 아니야. 주의라고 이름 붙였지만 어쨌든 그런 관념을 봤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일단 여기 보니까 은범이는 그건 심각한 게 아니야. 너희들 담임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한 말 기억해? 너희는 경쟁에 놓여 있다.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보다 어떻게든 결과에 경쟁의 승자가 되는 게 중요해. 도대체 교육이란 남을 이기기 위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를 갖는 거지. 이건 뭐야? 같이 규범적인 측면이 없는 거지. 아시겠죠? 친구랑 잘 지내라. 넌 올바른 인간이 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결과에 따라 과정이 잘못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규범적 측면을 얘기한 거야. 좀 어렵죠? 희수화가 은범의 말이 좀 어려워. 그러나 피터스의 교육개념 준거라는 왼쪽 페이지 읽은 사람은 당연히 어느 정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면은 피터스 교육개념 준거인 규범, 인지, 방법 등 세 준거로 진단할 수 있다. 이를 제시된 대화 상황별로 보면 구현은 방법, 희수는 인지, 은범은 규범. 근데 이제 희수를 인지로 하는 것보다는 이 내용으로 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방법과 내용이 좀 비슷한 용어로 쓰니까. 근데 만약에 희수의 인지를 살리려면 구현은 뭐 해야 돼? 과정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용어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왼쪽 페이지에 보면 규범, 같이 목적론적인 거, 인지, 과정돼 있죠. 그다음에 가로에 내용, 방법 되니까 그걸 교대로 이렇게 등가성이라 등가성. 즉 뭐냐면 같은 개념 수준을 써줘야 돼요. 근데 뭘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좀 그렇게 했으면 더 완벽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방법, 내용, 규범. 그래서 구현이 적적 참여를 강구하는 상황, 교사가 방법적 증거인 학생의 의도, 자발성을 강구하고 수동적, 기계적 학습을 강요한다는 거. 특히 주입을 통한 기계적 학습이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희수가 말한 주입과 암기는 교사가 인지적 증거인 학생들의 안목 형성을 강구하는 수업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은범이가 말한 이기기 위한 경쟁개혁은 교사 기본적 중요한 관점에서 무엇을 위한 수업인지, 즉 내재된 바람직한 가치, 이렇게 핵심어가 바람직한 가치고, 위에 희수의 말에서는 어떤 거, 인지적 증거인 안목 형성이 핵심어죠. 그렇죠. 그다음에 위에 첫째에서 역시 구현에 대한 것은 방법 증거인 의도성 자발성이 핵심어예요. 그거는 이제 진단을 통해서 그 상황과 대조됐다, 대비됐다는 것을 잘 밝혀주면 되는 거예요. 키워드.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 채점이란 말을 한 거예요. 키워드지만 키워드만 써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인지적 증거는, 그 다음에 방법, 과정적 증거는 이렇게만 써서는 안 돼요. 그 내용이 지금 제시문과 어떻게 상이하게 갈라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드러내야 돼요. 이게. 그런 다음에 이제 방안을 써야 돼요. 방안을 생략했습니다. 방안은 굉장히 어렵죠. 이거는 교육학을 철두철미하게 잘 본 사람들이 할 수 있죠. 자, 교육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적 이해와 안목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 방안을 두 가지 제시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즉, 피터스의 관점을 네가 학교 현장에 적용해봐라, 이런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적용 발전형이거든. 이건 나중에 한번 탐구할 겁니다. 일단 여기는 이론에 대한 정착만 돕는 거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뒤에 페이지 넘어가면 페다고지, 안드라고지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세요. 뒤 옆에 이 플랫폼 탐구 3번도 있지만 이건 참고만. 요즘은 이 구분이 의미는 없죠. 페다고지가 안드라고지에 대한 의미는 없어요. 의미 없어요. 이거는 의미는 없고, 단지 요것과 비슷한 관련 이론인데 8쪽에 뭐예요? 바로 인지항식이라는 개념이죠. 인지항식. 인지항식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보면 장독립성과 장의존성. 요게 나중에 어디서? 심리학에 일단 한번 강조되지만 여기서 한번 요것도 둘러놨죠. 요거는 의미가 있죠. 요거는 뭐예요? 이분법이 아니라 학생들의 개성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의 개성. 어떤 애는 의존적으로 보고 어떤 애는 독립적으로 보더라. 근데 이게 어느 게 나쁘고 어느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구나라는 거. 일단 요건 참고로만 이렇게 둘로 나눈 것들이 이론이 몇 개 있는데, 그렇죠? 요런 것이 있구나. 그다음에 3번 교육의 비유는 나름 중요하죠. 요거는 교육 철학을 한꺼번에 꿰뚫는 담론이기 때문에 요 표라든가 이런 것은 앞에 기본 과정에서는 주진 않았어요. 요 표가 없고 그냥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만 했거든요. 그걸 참고로 해서 교육학에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거. 그다음에 뒤에 이제 교직의 비유 있고 성리학, 뭐 전통 철학 이렇게 넘어가서 오늘 안에 이제 요거를 철학을 웬만하면 끝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 내용을. 그래놓고 내일은 이제 행정으로 넘어가려고. 왜냐면 그전에는 과정으로 넘어갔는데 너무 기본 과정이랑 비슷하잖아. 뭔가 주의환기 전환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행정으로 넘어가려고 작정합니다. 자, 쉬었다가 교육의 비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시다.